안녕하세요. 새롭게 찾아온 금요일의 특별 코너 금주한방 시간입니다. 수급의 흐름으로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해보고 또 투자자들의 투자 고민으로 다음 주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종목부터 투자 전략에 대한 상담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송료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목요일마다 애프터 성공률에서 뵙고 금요일에도 이렇게 금주 한방으로 뵈니까 더 좋네요. 그쵸? 예, 이제 약간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식 남녀인데 이런 네. 그림이 잘 안 나왔죠.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코너가 나왔는데 오. 요즘 시장이 안 좋습니다. 금주 한방인 만큼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좋은 코너가 나왔다라고 해주셨는데 금주 한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수급이 몰린 종목들로 섹터 전반에 대해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1위는 카카오입니다. 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 11%대 상승 마감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고요.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2위는 삼성 SDI인데요. 증권가에서 2차 전지가 반등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수급이 몰렸고요. 3위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오르고 있고요. 하나오션과 한국전력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수급을 담은 이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던 카카오와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이 역시 탑5 안에 든 상황이고요. 3위는 LG CNS가 들어갔는데요. 지난 6일이었죠. 기관이 쏟아낸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매수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카오가 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냈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 카카오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는 한동안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좋은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수급에 힘입어서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리스크가 거쳤습니다.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거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매각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추정 가치로는 한 11조 정도 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대형 로펌에서 자문에도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 매각에 대한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카카오에서 공시를 했죠.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시를 했고, 자,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6월 24일 날 고점 71,600원을 지금 달성을 하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 받으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네이버도 얼추 비슷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6월 24일 날 29만 8천원 달성을 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이버랑 카카오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네.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실적이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분기 실적 역대 최고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9%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대폭 성장한 수치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우리 약간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사업부가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약간 부진한 쪽이라고 하면은 콘텐츠, 게임 쪽이 약간 부진한데 이거를 덮을 만큼의 성장성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수세로 본다라고 하면은 카카오가 더 큰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다 좀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반이 됐는데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업부별 매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영향이 카카오에 더 크게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는 카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것 좀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실적을 잘 냈는데 카카오는 급등세가 나왔고 네이버는 좀 주춤하길래 이 점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답변을 정리해보면 이 사업부별로 매출의 차이가 네이버는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카카오는 더 뒷받침을 잘 해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카카오의 전망도 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포함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다음 주 전망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마켓뷰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오픈 AI 관련해가지고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GPT-5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네. 박사 수준이라고 지금 이제 자화자찬을 할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GPT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1달러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AI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디서 촉발점이 됐냐면은 바로 미국 빅테크 향에서 우리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다시 한번 빅테크 향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이제 예시로 제가 카카오랑 네이버를 말씀드렸는데 네. 대부분 종목들이 6월 말쯤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관련 종목들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다음 주에도 한번 동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과 섹터를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지난주에도 사실 다뤘어요. 최근에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주도 역시나 비슷한 입장이실까요? 예, 저번 주에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원전만 생각할 게 아니라 LNG, 가스 쪽도 생각을 하셔야 네.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가스 터빈을 상용화시킨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LN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00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그러면은 LNG 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LNG 발전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주요 기기를 납품한 게 누구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가스 발전 모멘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증시 자체는 등락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지금 고점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전 다시 한번 상승 파동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원전도 아직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도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5일이었죠. 미국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미국이 2030년까지 달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주들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좀 모아가는 전략 필요할까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원전 SMR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됐던 내용이고, SMR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공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10개 SMR을 미국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네. 자,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1일 날 어떤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냐면은 베트남 서기장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서기장 하면은 뭐 서열 순위가 좀 낮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1위입니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주석이 있는데 형식상의 주석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서기장이 다 갖고 있어요. 서기장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랑 원전 관련 MOU를 체결했고 원전 관련 기술을 공유해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원전이 한 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2009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한 번 엎어지고 지금 두 번째거든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베트남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베트남 관련해서 원전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25일 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최소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만하고, 지금 원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체코 원전 체결됐다고 해서 재료 소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체코 원전 시작으로 해준 동유럽, 뭐 중동 계속해서 원전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정말 빠르시네요. 그렇죠. 자꾸 이제 PD님이 빨리빨리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네. 여유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 네네. 텐데, 원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벤트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한 종목 정도 바라봐 보면 좋을 것 같다 하셨어요. 한 종목, 어느 종목이 좀 탑픽일까요? 탑픽으로 하면은 저는 한전기술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한전기술. 한전기술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게 뭐냐면은 체코 원전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약간 모멘텀이 많죠.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도 하고 있고 가스 발전 모멘텀도 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모멘텀밖에 없어요. 모멘텀밖에 없고 체코 원전 26조 원 중에서 이 친구가 가져오는 게 한 1조 2천억 정도 돼요. 이게 이제 바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가장 빨리 매출로 인식이 되는데 그게 바로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박스권 흐름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게,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원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AI 같은 경우는 진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이거를 대체하려면 가장 크게 원전밖에 없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한동안 집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주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눌린 종목을 보셔야 돼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고점 12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9만 원 언더까지도 내려왔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중에서 한전기술을 탑픽으로 뽑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하나오션인데요.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어제도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사실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시죠? 예, 저는 다음 주까지도 나름대로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큰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가 많이 하락을 했죠. 약간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되는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LIG 넥스원이 실적이 이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낮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종전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방산주들 오늘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1만 7천 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방산 모멘텀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선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걸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이랑 조선업 협력 관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손해보는 거 아니야? 기술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다양한 산업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군 함정 그리고 LNG선까지 우리나라가 수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한 10조 원 규모죠.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 이거 지금 연말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네. 오르카 프로젝트 모멘텀도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거 제 피셜인데 가장 높게 보는 게 저는 하나오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동종 이제 디젤 잠수함 경쟁 기종을 봤을 때 가장 기술력에서 보면은 뛰어난 게 하나오션이다. 그 오르카 프로젝트 자체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도입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가장 이제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게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SLBM 발사 기능도 있고 최대 3주까지도 자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방산 모멘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다음 주까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의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고 다음 주에도 그래도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한방에서 마련한 특별한 사연 코너죠. 저희가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주식남녀 녹색밴드를 통해서 쉽게 투자에 대한 고민,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시면 송률 전문가께서 직접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투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드릴 수 있는 어울리는 그런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률 매니저님. 혹시 매니저님도 공모주 청약 하시나요? 요즘은 진짜 인기 폭발이더라고요. 저도 치킨값이라도 벌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몇 번 도전해봤는데 적은 증거금으로는 한 주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예전엔 청약만 하면 수익이 났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상장 후 주가 흐름도 천차만별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매니저님께서 알고 계신 공모주 꿀팁이나 최근 상장된 종목 중에 눈여겨보는 곳 또는 앞으로 상장 예정인 IPO 기대주가 있다면 꼭 소개 좀 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질문이 마지막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공모주에 대한 사연입니다. 먼저 매니저님께서 알고 계신 공모주 꿀팁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큰데 정말 주가가 천차만별이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상장에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패턴이 나옵니다. 일단은 처음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죠. 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꿀팁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업 모델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 모델. 예, 사실 이제 뭐 IPO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사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한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공모주 사기만 하면은 그냥 수익 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유동 자금도 풍부했을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 모델이 독점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단기 실적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인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리스크는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 모델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시장 주도 테마 자체가 뭐 방산, 반도체, 뭐 2차 전지 쪽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고 이렇게 순환매가 들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생뚱맞게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뭐 로봇 하드웨어 쪽 이런 쪽이 이제 상장한다고 하면 사실상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부합하는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사업 모델이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높은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독점성에 많이 집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상장 이후에 매물이 많이 출회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공모주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치킨값 버는 거예요, 사실. 네, 치킨값 버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공모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좀 이제 대어라고 불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주의 꿀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선별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약간 대주주 쪽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 혹은 2대주주, 3대주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평판이 안 좋은 이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공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장 종목 보다시피 조금 더 저는 깊게 보셔야 된다고 봐요. 보통 이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 네. 한 10개 정도 매수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공모주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사서 오르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리스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에 대해서도 정말 깊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을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좀 독점적인 사업이냐, 어떤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있었어요. 사연자분께서 적은 증거금으로는 한 주 받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공모주 청약은 사실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성공률이 높아지잖아요. 증거금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예,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쓸 텐데 비슷한 네. 방법은 있습니다. 오. 자, 일단 뭐 21년도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죠. 균등 배정 제도라고 있는데 네. 최소 비용만 넣고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가능성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무조건 금액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좋지만 균등 배정 제도로 의해서 약간 최소 증거금만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10주라든가 50만 원만 넣고서도 어느 정도 해당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균등 배정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확률을 높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가족들의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계좌를 활용한 방법도 있겠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중을 좀 낮게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공모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모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공모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약간 리스크를 낮추고 싶어서 그냥 그렇죠.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사실 큰 수익은 바라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장 이후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종목들 특징이 이 비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공모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가장 확률을 높이려면은 약간 흥행에 실패한 IPO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하는 만큼 수익도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딱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메인 캐시카우가 지금 시장의 테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메인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상장 성공한 게 대한조선이 있었죠. 네. 대한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지는 게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이런 내용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등 배정 제도 이거를 좀 활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족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대한조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코스피 상장 첫날에 85% 급등을 했고 이제 공모가 대비 2배 정도 더 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IPO의 기대주는 어떤 걸까요? 예, 일단은 뭐 대한조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나름대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한 대어라고 불리고 있는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삼양컴텍이 있고요. 이제 방탄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삼양컴텍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산 쪽으로 지금 이제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 삼양컴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공모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이 갖는 건 좋지만은 그 이후의 흐름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주의할 사항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SNS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선 관련 솔루션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이제 IPO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방산 요 해당되는 분야는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아까 저를 보고 약간 웃음을 참는 것 같으셔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는데 이 즐거움을 가지고 두 번째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에 4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보 투자자입니다. 초보라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지난달부터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나름 책도 보고 공부하고 상담 방송도 챙겨보면서 귀동량으로 배운 내용들이 있는데 신중하게 고른 종목보다 같은 섹터의 이상한 종목들만 튀더라고요. 그러다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세를 멈추고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걸 보고 지수에 직접 투자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에 투자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교육도 들어야 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겁이 나네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를 할 때 주의사항이나 시장 흐름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 레버리지 ETF 그리고 인버스 ETF가 있는데 초보자라면 다음 주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쪽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이거 사실 네. 한 줄로 말씀드리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지수 추종 ETF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데 저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ETF를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ETF를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상 저는 저평가 종목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으셔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ETF를 이제 눈여겨보신다고 하시면은 일단 초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 투자 경력이 얼마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수 추종 ETF 비중을 어느 정도는 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는 향방을 어떻게 보냐면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도 고점에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큰 수익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어렵고 비중을 약간 낮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다음 주는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버스 쪽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저는 ETF 그렇게 봅니다. ETF라는 게 100% 우리가 추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그렇게 높게 안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정 국면에서는 사실 수익성을 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옵션으로 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모의 투자실 단계라고 봐요. 예, 지금 4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네. ETF 눈여겨보지 마시고요. 약간은 조금 더 마음을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인 만큼 지금 ETF를 조금 고려하는 거는 이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두 번째 사연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방산하면 떠오르는 분이 송률 매니저님이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온 게 조방원이잖아요. 저는 항상 시장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계좌에는 조방원 위주로 많이 보유 중이었는데 요즘 들어 멘탈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힘이 빠지다가 다시 미국 덕분에 올라가는데 원전은 횡보만 하고 있고 방산은 갑자기 조정을 심하게 받네요. 지금이라도 수익이 난 방산주는 이제 매도를 해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조방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조선은 잘 가고 있고 방산은 급락이 나왔고 원전은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하반기 전망을 하면 약간 우리가 차별화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은 뚜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계속해서 중장기
중장기적 모멘텀은 더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5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겠고 방산 같은 경우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종전이라는 게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본인이 대통령 되면 24시간 안에 종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근처도 못 갔고 이 종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전쟁이라는 게 스타트는 쉬워요. 근데 이게 끝맺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게 종료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다. 네. 여기에 좀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더라도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위비 상승이 예견됐고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LIT 넥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시장의 컨센을 하회했다고 해가지고 15%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무작정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조금 비중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세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다 모두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 원전은 오히려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약간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고 조선 같은 경우도 약간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은 이 비중을 축소하고 원전은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얘기를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대본 10장 준비했는데 6장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시면요. 제가 정보 드리는 무료 밴드방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송률 들어가시면은 제가 무료 방송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매니저 검색하시면 오늘 대본의 절반 이상을 말씀을 못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주식남녀 밴드에 이제 글을 많이 올리시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올려주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주식남녀 밴드도 있는데요. 제가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 주식남녀 밴드 통해서는 저희가 금주한방 이제 사연까지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주식남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금주한방 코너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주식남녀를 검색하시면 저희 공직을 첫 번째 이 사연을 접수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투자에 대한 고민, 주식에 대한 고민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